자, 오늘 시간에 이제 실학의 발달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 가운데 거기 258페이지 보면은 주작과 양명학을 비교하는 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작에서는 성증리, 양명학은 심증리, 이렇게 심성론이 주작의 이론이라면, 알겠어요? 그래서 양명학은 주로 실천을 강조한다. 실천을. 그래서 지행 합의를 강조하는. 알겠죠? 주작이 선지, 먼저 알고 난 다음에 행한다 라는 건데, 아는 것과 하는 것을 일치시킨다 라는 것들이 바로 양명학과 주작이 다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59쪽 보면은 동인과 서인, 여기 이제 당파 중심으로 주리론 동이죠, 주기론 서인이죠, 이렇게 학문 말고 당파 중심으로 이미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영학파인 남인과 서경덕 조시학파인 북인,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남인은 영남남인, 그래서 영남남인은 주로 경상도 남인이죠. 주로 이 기정진 이항로로 이어지는, 나중에 이제 영남남인이 바로 이 기정진 뒤를 이어서 이항로, 이때 되면 뭡니까? 그렇습니다. 구한말 위정 척사 운동으로 연결됩니다. 아예 표시해 놓으세요. 이렇게 이 이론론이 나중에 위정 척사 운동으로, 그리고 한말 의병까지 연결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근기남인 그랬는데, 이 근기남인은 경기도예요. 근기가 서울 부근 경기도를 근기라고 합니다. 이 경기도 남인은 정약용 같은 사람, 정약용. 바로 이 정약용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중노학파 실학자가 완성되게 되었다. 이 유형원, 이 정약용 전부 다 이렇게 중노학파 실학자들 아닙니까? 경기도 남인에서 나왔어요. 이 흐름을 좀 잘 잡아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간에 실학을 들어갈 텐데, 실학이 어디서 왔느냐를 얘기할 때 바로 이 흐름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실학 가운데 중노학파 실학자는 경기도 남인에서 왔다라는 점. 북인은 이제 어때요? 북인은 인조반적으로 몰락했고, 그 다음에 서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죠. 주자 성리학을 절대화시키고, 특히 주자 성리학을 절대화시키려는 이런 정통 주자 이론에 반발해서 두 사람 이름 누구라고? 윤휴. 잘했습니다. 또 한 사람 누구예요? 박세당. 탈성리학 또는 주자 정통 이론 비판, 그러면 윤휴, 박세당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인은 다시 노론, 소론으로 갈라지더라. 됐죠? 서울지방 노론, 낭론. 잘했어요. 서울지방 노론, 낭론. 이들이 중사학파 실학자, 박지원, 박재가, 홍대영, 유수원 이런 쪽으로 합니다. 됐습니까? 중사학파 실학자. 다시 경기도 남인은 뭐라고요? 중노학파 실학자. 그죠? 서울지방 노론은 뭐야? 중사학파 실학자. 됐습니까?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세요. 저기 소론에서 갈라져 나온, 소론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은 양명학으로 가더라. 주로 어느 지방이라고? 강화도 지방이라고. 여러분 공통점. 내가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 복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상도 남인이나 충청도 노론은 아주 그냥 꼴통 주리론, 경상도 남인이죠. 꼴통 주기론, 충청도 노론이죠. 그 밖에 뭐예요? 경기도 남인, 서울 부근이죠. 또 뭐야? 서울지방 노론, 서울 사람들이죠. 그리고 강화학파, 전부 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개혁적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양명학, 강화도라고 그랬죠. 또 뭐예요? 근기지방, 경기도 남인 뭐라고? 중노학파 실학. 그리고 서울 노론, 중사학파 실학. 알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실학도 결국은 뭐냐? 서울 부근에서 다 나왔다. 알겠죠? 지금 그 흐름을 잘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흐름표가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흐름표를 보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360페이지 넘어가면 실학으로 왔습니다. 실학.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실학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학에 대해서. 자, 실학의 등장 그랬는데, 이 실학은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실학이 등장해요. 여러분 봐봐요. 실학의 등장 배경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리학의 모순을 해결하고, 그죠? 또 새로운 사회에 대한 부강병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실학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성리학이 이런 기능을 완전히 잃어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리학이 갖고 있는 이런 한계성을 비판하면서 실학이 등장했다. 뭐냐?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돼. 또 새로운 사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돼. 실학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등장 배경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성리학이 해결하지 못한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제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알겠죠? 그런데 실학은 여러분 봐봐요. 시기적으로
자, 실학이 태어난 것은 17세기지만 실학이 널리 확산된 것은 18세기입니다. 17세기에 이미 출발했고 18세기에 실학이 널리 확산돼서 나중에 19세기까지 이어져 갑니다. 19세기에 이 실학은 또 뭐예요? 북학운동으로 이어지더니 다시 북학운동은 어디로 갑니까? 개화사상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이제 최한기의 사상과 연결되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흐름을 좀 잘 봐주십시오. 자, 실학은 청에서 들어온 청의 고증학과 서양과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다시 합니다. 청나라의 고증학과 서양과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서양과학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서학이라고. 서학은 뭘 통해서 들어왔죠? 천주교를 통해서 서양 학문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서양의 학문은 다 알겠는데 선생님 고증학이 뭡니까? 이 고증학은 청나라에서 일어난 새로운 유학의 경향입니다. 고증학이란 뭐냐? 실증적으로 고전을 연구하는 걸 고증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자의 서체를 연구하고 금성문에 새겨진 글자체를 통해서 이 글자가 진짜야 가짜야 이거 언제적이야 이렇게 옛 사실들에 대한 옛 문헌에 대한 실증적 고증을 주로 하는 고증학이 발달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고증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제 이런 실증적인 학문 연구 태도가 우리의 실학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해 볼까요? 실학은 조선 후기 사회 경제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실사구실 부국강병 학문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알겠죠? 그것이 조선 후기 17세기에 출발하더니 조선 후기 18세기가 되면은 실학이 널리 확산되는데 이와 같은 실학에 영향을 준 사상은 뭐냐? 청으로부터 들어온 뭐라고? 고증학. 잘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와 함께 이 땅에 전래된 서양 학문, 서학이 실학 발전에 영향이 또 하나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그래요. 양명학도 지행합일 이렇게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시함으로써 역시 양명학도 실학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실학의 목표가 뭐냐? 실학이 노리는 바는 뭐냐? 민생 안정입니다. 자, 조선 후기 사회 경제의 모순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느냐? 이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농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이 세금을 통해서 나라를 또 강하게 만들고 이게 뭐예요? 부국강병이죠. 그러므로 민생 안정과 부국강병은 함께 간다. 아시겠죠? 실학은 민생 안정과 부국강병을 내세운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은 그런 학문입니다. 알겠어요?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그런 실용적인 학문이다. 실사구시의 학문이다.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을 위한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해 볼까요? 과연 이런 실학이 등장해서 조선 후기 사회를 개혁시키는 데 성공했나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조선 후기의 여러 가지 문화에 또는 학문에 또는 여러 가지 그 역사학이나 또는 우리 것을 강조하는 지리학이나 알겠어요? 이런 학문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은 사회를 개혁시키거나 정치를 바로잡거나 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효과가 없었어요. 실패했어요.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실학이었다. 다시 17세기는 누구냐? 이수강. 이 이수강은 뭘로 유명해? 지봉유설로 유명합니다. 지봉유설. 이수강의 지봉유설. 그죠? 또 한백겸. 동국지리지를 쓴 한백겸이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 이제 더 이상 공리공담 철학적인 또는 뭐야 관념적인 생각에 머무는 인간의 본성이 뭐고 우주 원리가 뭐냐 이런 철학적 사변에 머무는 그런 한계에서 벗어나서 백성들은 먹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알겠죠? 요즘 말로 뭐야 일자리를 창출해 주세요. 그죠? 그 돈벌이를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누구에 의해서? 이수광에 의해서 지봉유설의 이수광 그죠? 또 한백겸 이런 사람들이 17세기에 제시했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사회개혁론과 함께 우리 것을 중시하는 국학으로서 학문으로서 크게 발달한 시기는 언제라고요? 18세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실학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실학은 결국 뭐냐? 어떤 성격이냐? 실증적이고 고증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는 서양 학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증적이죠. 그러니까 이 실증적에 대한 반대 개념은 관념적이야. 말로만 이런 거야. 근데 뭐야? 실제로 해보여봐, 실제로 증명해봐 이런 것들이 실증적이잖아요. 그래서 실증적인 또 민족적인 그렇습니다. 17세기에
그 서인들이 내세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중국 중심의 의리나 명분을 강조하고 사대주의에 지나친 치우친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런 데서 벗어나서 이제 중국 중심이 아니라 우리 것을 강조하는,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는 그런 경향, 그걸 뭐라고? 민족적인, 그리고 근대지향적인, 완전한 근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말하는 합리주의나 서양의 과학주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그런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려고 하는 뭐라고요? 근대지향적인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실학은 세 가지 성격이 있었다. 하나는 뭐라고요? 예, 보다 더 실증적인, 됐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것을 강조하는 민족적인,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대지향적인 성격이 있었다. 됐나요? 실학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규명을 내려봤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 개화 사상으로 연결된다. 특히 이 중간에 최한기라는 사람이 있었다. 최한기의 기를 중심으로 한 이런 근대적인 사상이 나중에 개화 사상으로, 실학이 개화 사상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게 바로 최한기의 사상이다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중노학파 실학과 중상학파 실학을 구분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중노학파 실학은 이따가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판서를 좀 해보이겠어요? 개념을 좀 잡아봅시다. 중노학파 실학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입니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농업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중노학파. 그런데 이 중노학파 실학자들이 내세운 슬로건, 중노학파 실학자들이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경세, 세상을 경영하고, 알겠어요? 세상을 경영하고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치용, 알겠죠? 경세, 한글로 쓸게요. 그냥 경세, 치용을 강조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경세치용이 중농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중상학파는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또 삶을 두텁게, 이게 바로 뭐야? 이용후생이죠. 그래서 이용후생학파라고도 한답니다. 중상학파 실학과 중노학파 실학을 이렇게 개념 구분할 줄 알 것. 여러분 쉽죠? 상업을 중시한다, 상업 발달을 중시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미 정리해드린 내용이지만 이런 중노학파 실학은 어디에서 유래됐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경기도 지방에 있는 경기도 남인 가운데 나왔다. 기억나시죠? 경기도 남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됐어요? 중상학파 실학은 서울 부근에 살고 있는 서울지방 노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경화사족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서울지방 노론들에서 이렇게 중상학파 실학이 나왔어요. 구분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중노학파 실학자가 누가 있느냐? 아예 그냥 세 사람을 딱 알아둘 거. 시험에 나온 사람들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마. 알겠죠? 지금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이 전부이고 이들이 다 시험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노학파 실학자의 선구자는 유형원이에요. 말로 한번 해보세요. 누구라고? 유형원이야. 그런데 우리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처럼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공무원 시험이나 또는 한국사 능력시험 1급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이 사람들은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 이름을 알아둬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책 이름이 뭐냐면 그 사람은 호를 따서 책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야? 천상연의 한국사 이런 것처럼, 알겠어요? 이 사람들도 자기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을 지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유형원의 문집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호를 따서, 이 사람 호가 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유형원 호가 반계입니다. 반계. 그러므로 반계 유형원이에요. 이 유형원이 쓴 책 이름이 뭘까요? 반계수록이야. 알겠죠? 반계수록. 책이, 저술이 반계수록이라는 책이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유형원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익입니다. 이익.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이익은 호가 성어입니다. 성어. 특히 이익이, 성어 이익이
제자들을 많이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노학파 실학자들은 이그 제자들이 아주 많아요. 그 이그 제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성호학파라고 그래요. 성호학파. 알겠죠? 그리고 이그 책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책 이름에 뭐가 들어간다고? 자기 이름, 자기 호가 들어가. 그러니까 성호이기 때문에 성호사설 외울 필요 있나 없나? 그렇죠. 호만 알면은 책 이름은 그냥 저절로 그냥 바로 보기만 하면 아 이거 이 거야, 아 이거 유형한 거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자. 알겠어요? 그리고 그 이익의 가장 직기 제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그래 여러분들이 최고로 잘 아는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너무나 유명해서 호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예, 정약용은 타산 정약으로 유명하지만 이 사람 호가 또 뭐가 있어요? 여유당이라고 해요. 여유당. 알겠죠? 여유당, 타산. 알겠어요? 예. 특히 이제 그 정약용의 문집이 여유당 전집이 있습니다. 여유당 전집. 이 여유당 전집에 무려 책이 몇 권이 전집이니까 그 안에 책이 여러 권 있단 말이에요. 500여 권의 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평생을 지나도 책 한 권 쓸까 말까 합니다. 책 한 권 쓰고 죽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정약용이는 예, 어땠어요? 그 신유각회에 연루돼가지고 어디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 생활했었죠. 유배 생활 18년 동안 여러분 같으면 맨날 뭐 하겠어요? 낚시하고 놀겠죠. 근데 이 사람은 책 썼어요. 공부했어요. 그래서 500여 권의 저수를 이 안에 다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유당 전서라는 책이 바로 예, 이 안에 전서죠. 여유당 전서 500여 권이 이 안에 담겨 있고 그 안에 이제 뭐 흠엄심서 형벌에 관한 것 그죠? 경세유표 그 유명한 야 지방 수령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너네들이 나라의 큰 도적이야. 백성들 좀 그만 뜯어 쳐먹으면서 말이야. 지방 수령들이 정치 좀 잘하라고 지어준 그 유명한 목민심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여유당 전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따로 외우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을 알아듣다 다시 합니다. 중노학파 실학자 누구야? 유영원. 그죠? 그 다음에 성호이 그리고 예, 정약용.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농업을 중시했고 이 농업을 강조하다 보니까 전부 다 농업의 핵심은 토지제도의 개혁에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토지제도 개혁에 주안점을 뒀어요. 토지제도 개혁.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주장한 토지제도의 그 토지제도 개혁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계 유형어는 뭐냐? 균전론을 주장했고요. 성호이익은 뭐냐? 한전제, 한전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하신 우리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토지제도도 두 가지나 돼.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정약의 예, 여전제, 그죠? 여전제. 그래서 이 여전제는 마치 그 집단농장과 마찬가지, 북한의 협동농장과 마찬가지, 그죠? 이스라엘의 키부츠와 마찬가지로 공동소유, 공동경작하는 그런 여전제인데 이 여전제가 너무나 급진적이기 때문에 여전제를 바꿔서 보다 더 실천 가능한 정전제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토지제도 개혁안이 각각 누구 것인지 이 내용을 보여주면 아 이건 반계 유형한 거야, 아 이건 성호 이익 거야, 아 이건 다산 정량 거야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아주 단골로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농업중심 개혁론 뭐라고? 중농학파입니다. 이들이 중농학파다. 됐죠? 자 18세기 전반 주로 경기도 남인을 중심으로 여러분 경기도 지방 남인이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농민 입장에서 제도개혁을 주로 추구했다. 농민 입장에서 제도개혁을 추구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경세치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유영원이는 토지도 개혁은 뭐라고? 균전론을 주장했다. 여러분 자 이게 이름만 딱 들어오면 밭전자 고를 균자야. 균전론은 토지를 고르게 나눠주자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유영원의 균전론의 균등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신분에 따른 차별에 의해서 균등하게 주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양반이니까 좀 그래도 좀 땅을 좀 많이 줘야 되지 않나? 이 사람은 농민이니까, 이 사람은 상인이니까, 이 사람은 수공업자니까 이렇게 사농공상 차별을 전제로 한 균등이에요. 여러분
좀 마음에 닿지 않아. 좀 깨림칙하죠? 그래요. 그 깨림칙함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성리학 그 한계를 아직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야. 아직도 성리학 그 신분질서가 머릿속에 남아있어. 그래서 양반은 좀 많이 줘야 정상 아니야? 그리고 농민은 좀 양반보다는 덜 줘야 정상 아니야? 그래도 양반은 높은 사람인데 땅 좀 더 줘야지. 양반과 농민을 같이 대접하면 안 되지. 이런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라고? 유영원이다 이거야. 알았어요? 그러므로 유영원의 균전론은 뭐라고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 선비죠. 농민이죠. 공, 수공업자죠. 상인이죠. 이렇게 사민에 대한, 내 신분에 대한 차등 지급을 균등하다고 봤어요. 그러니 이름은 균전론이지만 내용은 어때? 차별적인 토지 지급입니다. 좀 어렵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유영원이 아직은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십시오. 됐죠? 유영원의 균전론. 그 밖에 이제 유영원이는 뭐냐? mon벌제도, 과거제도, 노비제도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다. 대개 실학자들이 이런 기존의 봉건적인 체제나 이런 것들을 비판합니다. 성리학적 사회질서를 깨자고 만드는 게 바로 실학 아닌가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성호, 이익 그랬어요. 다시 합니다. 유영원은 호가 뭐라고? 반계라고 했고요. 그래서 유영원의 책이 뭐가 있다고? 반계수록이 있다면 이익은 뭐냐? 성호, 이익인데 책 이름도 성호 사설이다. 한전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전론이란 토지를 나눠주되 한계를 두어서 나눠주자. 다시 해보세요. 토지를 고르게 분배하자라고 했는데 그 고르게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한계를 두자, 리미트를 주자는 얘기. 알겠어요? 영어가 더 어려운가? 한계를 주자는 얘기. 그러니까 어떤 한계냐 하면 적어도 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도 한계입니다. 요즘 말로 개념을 바꿔서 말하면 최저임금과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은 노동자가 살 수 있는 최저임금을 줘야 돼.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 할 때 요즘 얼마입니까? 4천 얼마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최저임금 수준이 알바를 하더라도 1시간당 시급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이하로 주면 노동법에 의해서 걸려. 알겠어요? 이렇게 4,800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처럼 한 사람은 농부가 살 수 있는 적어도 최소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땅을 두자. 이게 바로 뭐야? 이게 한전론이. 그 최소한도 토지를 뭐라고 했냐면 영업전이라고 했어요. 적어도 한 명은 농부가 살 수 있는 최소한도의 땅을 말한다. 여기서 하는 한전론은 하는 이렇게 최소한도 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최소한도 한전론에 의한 최소한도 땅은 영업전이라고 하고 영업전은 절대 사고팔게 하지 못하게 하자. 알겠죠?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적어도 한 사람의 생계를 유지할 최소한도 토지는 남에게 팔지도 못하고 남의 영업전을 사지도 못하게 막아버리자.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토지는 여유 있는 사람이 남의 땅을 사서 토지 거래가 자유롭게 하자. 이렇게 해서 빈부격차를 다소나마 줄여나가 보자. 이런 개혁안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익입니다. 그가 누구라고? 성호. 그분의 책이 뭐라고? 성호사설. 이렇게 연쇄적으로 알아두시면 공부하기 쉽습니다. 바보처럼 하나하나 파편들을 다 외우라고 하면 멍청한 짓입니다. 알겠죠? 기타 이제 이익은 나라를 좀먹는 6가지 좀을 얘기했습니다. 이걸 6좀 그랬죠. 노비제도, 과거제도 알겠어요? 또는 사치와 낭비 이렇게 6가지를 열거해 놓고 나라를 좀먹는 6가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6좀, 좀벌레 있잖아. 주로 이제 뭡니까? 우리가 쇠타라든지 이런 거 좀벌레가 와서 먹어버리면 다 그냥 빵꾸 나버리죠. 그런 것처럼 나라를 좀 먹는 6가지가 있는데 이 6좀을 제거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이익이다. 이익. 됐어요? 기타 정약용은 여전론. 그죠? 나중에 정전론을 주장했다. 특히 이제 여전론은 아까 집단농장과 같은 개념이고 알겠죠? 집단농장.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분배. 노동력에 따라서 분배하자. 여장이 일일이 일한 사람은 노동력을 다 기록했다가 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주고 일을 조금만 사람은 적게 주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 여전제를 수정해서 제하는 게 바로 뭐냐? 정전론이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토지도 주장이 2가지나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고 기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정약용은 정조대왕을 도와서 수원성을 축조하기도 하고 특히 수원성을 축조할 때 거중기라는 기계를 발명하기도 하고
또 한강의 정조대왕이 자기 아버지 서시아능을 참배하기 위해서 매번 수원까지 행차를 하는데 한강을 건널 때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배를 타고 건너다가 배가 뒤집혀거나 그러면 또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배를 쫙 잇대어서 배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주교라고 하죠. 한강의 배다리를 가설하고 이렇게 과학과 기술 분야에 정약용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실용적인 학문, 또 백성을 위하는 학문, 여러 가지 제도 개편 이런 것들을 담은 책들이 여의당 전서에 무려 500여 권이나 담겨있다. 대단하신 정약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중앙학파 개혁사상은 나중에 누구한테 영향을 줬느냐? 흥선 대형구두 개혁 정치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그러고 애국 계몽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까 이 애국 계몽운동은 특히 또 뭐라고요? 이렇게 실학 말고도 양명하게 영향을 받기도 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중사학파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나왔습니다. 유수원 그리고 홍대영 그리고 박지원, 박재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세 명인데 여기는 알아둬야 될 사람이 네 사람이군요. 자, 중노학파 실학자도 유영원이었는데 여기도 유수원입니다. 유수원 알겠죠? 유수원 그리고 홍대영도 아주 중요합니다. 홍대영 시험에 잘 나오는 홍대영이죠. 그리고 이제 두 박씨들이 있어요. 박지원, 박재가가 있습니다. 박지원, 박재가 됐죠? 유수원은 거기 보세요. 유수원은 상공업진 이 중사학파 사람들은 거의가 다 중사학파 실학자들은 상공업진흥을 주장했으니 이건 누구 주장이다라고 특정해서 얘기할 수 없어. 시험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정약용이나 이익이나 유형원 이런 사람들은 농업과 토지제도 개혁을 공통적으로 주장했다면 중사학파 실학자들은 대개 상공업 발달에 치중했으니 상공업이 중요하다, 청과 통상을 강화하자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주장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사농공상의 평등을 강조하고 유수원 그죠? 그리고 상공업을 전문화시키자 하나의 전문적인 직업으로 육성하자 이렇게 했었고 홍대영은 뭐냐? 홍대영은 성리학 극복이 더 중요하다. 또 하나는 뭐예요? 중국 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하자. 비판입니다. 중국 중심 사고 비판. 그리고 이 홍대영이는 뭘 주장했어요? 지전서를 주장했다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홍대영. 그래서 홍대영이 지은 책이 의산문답이 있는데 이 사람의 책 이름 뭐라고? 의산문답. 알겠어요? 그리고 이 의산문답 책 안에서 지부자전설, 지전설을 주장했다. 뭐라고요? 홍대영. 이렇게 특징적인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온답니다. 그 다음 이제 박지원도 마찬가지로 상공업 발달을, 상공업 진흥을 강조하고 양반 제도를 비판했는데 이 박지원은 봐보세요. 한글 소설로 유명하죠. 한글 소설. 그래서 뭡니까? 허생전이라 자생전, 그죠? 허생전, 호질, 양반전 이렇게 한문소설 미안해요. 한문소설. 당시의 18세기의 실학적 사회를 그 당시 실학적 사회 경제를 반영한 이런 여러 가지 소설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양반전이랄지 허생전이랄지 우리 이제 허생전 내용을 보면 바로 허생이 하는 행위가 바로 뭡니까? 조선 후기에 그죠? 그 돈을 많이 번 상인 사업활동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잖아. 안양인가 안성인가 장에서 삼만점에서 올라오는 물품들을 전부 다 매점 매석해가지고 떼돈을 벌잖아요. 이렇게 매점 매석, 즉 독점적 도매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버는 상인을 도고상 그러죠. 이 도고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허생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소설이란 당시 사회를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구나. 조선 후기에 도고상과 같은 독점적인 매점 매석 이런 현상들이 일반화됐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박지원. 그 이제 수레라든지 선박의 이용을 중시하는 선박 알겠어요? 수레나 선박의 이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형이 70% 이상이 산이기 때문에 물건 운송하기 힘들다. 물건 운송이 안 되면 유통이 잘 안 되는 것이고 유통이 안 되면 상공업이 발달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험준한 산지에 걸맞는 그래서 산을 피해서 어때?
배를 이용해서 삼변이 바다니까 수로를 이용해서 선박을 많이 이용하자. 또는 뭐야? 바퀴를 달아가지고 수레를 활용하자. 이렇게 수레나 선박의 이용을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알겠죠? 박제가는 특히 우리가 중요한 게 소비를 소비를 강조했어요. 여러분 소비. 그래서 소비를 어디에 비유했어? 우물물에 비유했다. 우물물. 아시죠? 우물이라는 게 계속 물을 새로 퍼먹어야 새로운 물이 샘솟.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부 다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정수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물이라는 개념이 없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물물을 들여다보면 안에 그 물이 다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내 얼굴이 보여요. 우물에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하고 막 소리가 울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물을 들여다보면서 많이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들한테 혼납니다. 되게 이제 애들이 우물에다 뭘 집어넣거나 침뱉거나 그러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물이 오염되지 않을까 되게 많이 혼났어요. 우물물에다가 이렇게 뭘 집어넣거나 하면은. 근데 어떤 애들은 우물에 거꾸로 빠져. 그래가지고 우물에 빠져 죽은 애들이 있었습니다. 빠져 죽은 애들을 빠져있는 어른들이 있으면 건져내는데 사람들이 없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아이가 빠져 죽은 우물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우물물을 덮어두면 우물물이 다 말라버려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싶냐? 어떤 샘을 파가지고 거기서 우물물이 있는데 이 우물물은 사람들이 계속 물을 길어 먹어야 물을 퍼내야 안에서 계속 물이 샘솟는 겁니다. 근데 우물물을 먹지 않고 내버려두면 이기가 끼고 그러다가 점점점 마른다 이거야. 이런 현상을 박제가는 뭐예요? 소비 현상에 비해서 세상에 상급업자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놓고 이 물건이 팔려야 내 물건 팔아가지고 돈 좀 벌겠네 해서 또 물건을 만들지. 멋있는 갓이라든지 또는 그 붓이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생활용품들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가. 그럼 누가 물건 만들겠냐 이거야. 마치 우물물에 비유해서 우물물을 부지런히 퍼먹어야 안에서 새로운 샘물이 샘솟듯이 시장 경제도 마찬가지다. 소비가 있어야 생산활동이 왕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산보다는 오히려 소비를 강조한 사람이 박제가입니다. 박제가. 알겠죠? 이렇게 중사학파는 공통적으로 상업 발달을 강조했으며, 알겠어요? 그 중에 이제 유수원, 공대영, 박지원, 박제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점. 그죠? 특히 박지원은 공통적으로 청과 교역을 많이 하자, 또 청의 문물을 많이 수용하자, 또 생산보다는 소비를 더 많이 하자, 이렇게 소비를 권자. 이들이 19세기가 되면은 개화 사상가들한테 영향을 주더라. 알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이에 19세기 사상과 최한기가 있다. 그러니까 중사학파 실학 사상을 개화파, 초기 개화파 누가 있었죠? 그렇죠. 박지원의 손자인 그 박규수, 또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들한테 연결해준, 센터링해준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누구야? 19세기에 최한기가 있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실학을 봤습니다. 기타 실학과 함께 이 실학 연구기에는 우리가 실학의 성격을 뭐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실학은 실증적이고 실용적인 것이며 또 뭐라고요? 우리 것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하며 근대 것을 지향하는 근대 지향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했는데 우리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와 관련된 것들을 주로 찾더라. 우리 말, 우리 국토, 알겠죠?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 알겠어요? 농서, 의학서, 이게 전부 다 실학과 관련된, 국학과 관련된 내용. 이걸 총칭해서 뭐라고? 국학. 그래요. 말로 한번 해보자. 뭐라고? 국학. 우리 것을 강조하는, 우리 고유한 것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학문을 국학이라고 한다. 됐죠? 그래서 역사 연구에는 실증적인 또 성리학의 비판적인 그런 역사 서술이 주로 강조되게 되고 그 다음에 민족사를 인식하는 폭이 확대됩니다. 민족사 인식의 폭이 확대되는데 자, 역사 연구에 보면은 이 누가 있냐면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역사서 지금 이 표현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꼭 이 말 표현을 잘 알아두십시오. 이 실증적이며 성리학적 역사를 비판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익이에요. 이익. 아까 누구야? 그렇죠. 종로학파 실학자 이익이죠. 그래서 이익은 실학자이면서 야 종래의 성리학적 사관은 너무나 중국한테 기울였어. 기자 동네에서는 그런 거 기자를 믿는데 그게 말이 되냐? 원래 우리 고유한
성리학 우리 고유한 역사를 더 중시하다 이렇게 실증적인 우리 역사와 비판적인 성리학의 비판적인 역사 서술 자기가 직접 역사책을 쓰진 않았어요. 이익은. 그러나 중국 중심의 역사관으로부터 탈피하자 그러면 누구라고요? 이익이다 이거예요. 이익. 알겠죠? 그래서 이익에 관한 서술입니다. 이익. 그 다음에 민족사 인식의 폭이 확대했다 이 표현이 나오면 우리 민족사 인식의 폭이 확대했다라고 하면 한치윤이에요. 한치윤. 그래서 한치윤이 해동 역사를 썼습니다. 해동 역사. 이 한치윤의 해동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뭡니까?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주변 국가들의 역사 서술을 참조해서 우리를 쓴 거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울이 하나 있으면 내 앞모습밖에 못 보죠? 내 뒷꿈치 모습을 보려면 거울이 또 하나가 필요하죠? 그래 안 그래? 그런 것처럼 우리 역사를 보다 더 객관적으로 자세히 보기 위해서 중국은 우리 역사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 일본 놈들은 우리 조선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나? 이렇게 다른 나라의 역사 서술을 통해서 우리를 보다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걸 우리 표현은 뭐라고? 우리 민족사에 대한 인식의 폭이 확대됐다라고 얘기한답니다. 됐죠? 그 지금 여기 축약이 많이 돼. 또 중요한 게 많아요. 고대사 연구 시야를 만주 지방까지 확대했어요. 고대사 연구 시야를 만주 지방까지 확대한 사람은 그러면 이종휘와 동사입니다. 이종휘의 동사와 유득공의 발해고 이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종휘는 동사를 통해서 또 그 유명한 유득공은 발해고를 통해서 우리 역사가 그러니까 발해사도 우리 역사라는 것을 입증시키려고 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국학이니까 우리 것에 대한 연구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람으로 보면 한치윤의 이금희계 안정복의 동상목 이종휘의 유득공의 발해고 제가 다 쓰는 것보다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재로 몇 페이지에 있냐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363페이지에 쭉 나와 있죠. 이익은 실증적, 비판적 역사서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안정복이는 동상목에서 이익의 역사의식을 계승한 안정복 동상목. 그래서 동상목은 삼한 정통론을 제시했다 또는 실증적 역사서술을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긍의 연려실기술은 조선시대 정치와 문화에 대해서 정리한 이긍의 연려실기술. 여러분 알죠? 이긍의 연려실기술은 특히 이제 뭐냐면 기사 본말체 서술로서도 유명합니다. 역사 서술 방법이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토대로 사건 중심으로 역사를 쓴 게 이긍의 연려실기술인데 조선의 정치 문화에 대해서 서술했다는 점. 그 다음에 한치윤의 해동 역사는 500여 가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주변 국가 역사 자료를 이용해서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민족사 인식의 알겠죠? 우리 민족사 인식의 폭을 확대했다라고 하고 이 이종의 동사나 유득공의 발해고는 우리의 그 역사관을 반도 중심 사관을 극복했다라는 이런 어려움을 풀었습니다. 야, 우리 민족 활동 무대가 한반도만이 아니야. 그거는 김부식이가 신라 삼국통일을 중시해서 신라 역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신라 북쪽의 그 넓은 만주 내륙을 차지하고 있던 발해를 빼버려서 그래. 그런데 우리가 발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발해 이전에 고구려가 있었고 고구려 이전에 고조선이 있었는데 그 드넓은 만주월판도 우리 역사라고 우리 민족 활동 무대 공간을 어디로? 만주죠. 만주. 또 뭐라고? 대륙 중심의 역사관을 갖게 됐다. 이거 뭐예요? 이종희 또 뭐? 유득공 이 사람들의 사람 이름과 책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보실 것. 알겠어요? 국학 연구 학대 가운데 역사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맨 밑에 보시면 김정희의 금석과학록이 있는데 바로 이 고증학을 청에서 들어온 고증학을 잘 다듬어서 이렇게 추사 김정희가 북한산비가 진황 수습임을 입증해낸 실증적으로 고증해냈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표가 쫙 나와 있어요. 동사강목, 또 해동역사, 연료실기술, 그리고 또 뭐 열조통기, 동사, 발해고 이 표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나머지 책들까지 좀 덜 중요한 책들까지 이렇게 쫙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되게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되게 한국사 고급, 특히 옛날 그러니까 2011년 이전에 나왔던 그런 어려운 문제들에서 많이 나왔고요. 요즘 이제 고급 문제도 워낙 쉬워져가지고 이것들 잘 안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 참고로 해서 보고요. 기타 이제 국토에 대한 연구로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리지 또는 뭐 지도 제작, 언어로서는 한글과 국어에 대한 연구 이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봅시다. 국토에 대한 연구 지리지, 인문 지리서로서는 이중환의 택리. 여러분 교재는 365페이지에 있어요. 이중환의 택리지. 역사 지리지로는 한백겸의 동국 지리지, 정약용의 아방강역. 이 정약용의 아방강역고도 아방이라는 게 나라방자입니다. 아는 나아자고요. 우리나라의 강역, 영토에 대한 고찰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지죠. 역사 지리지죠. 정약용의 아방강역. 정약용이 얼마나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가졌는지 여러분 이해가죠? 500여 권의 책이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택리지는 영조 때 이종환이 그죠? 사람이 살만한 곳의 정치, 경제, 풍속을 서술한 것으로 활력지라고도 한다. 좀 읽어보세요. 여지도서가 있고 인문지리지, 역사지리지, 동국지리지 한백겸, 강계고, 신경주의죠. 그 다음에 해동역사지리고, 이건 한진서가 졌다고 하고, 아방강역고하고 강계고, 동국지리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고유한 역사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삶의 터전인 우리 공간에 대한, 알겠죠? 우리 지리에 대한, 알겠어요? 이런 지리지나 지도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도는 뭐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326쪽에 중국에서 서양식 지도가 전래됐는데, 중국에서 이제 서양식 지도가 전래됐고, 그 서양식 지도가 바로 뭐예요? 고려망국 지도가 전래됐죠. 마테오리치가 만들었다고 하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정밀하고 과학적인 우리 지도를 만들었으니 정상기의 동국지도,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김정호의 대덕여지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든 아주 정밀한 조선 후기의 지도입니다. 대덕여지도와 동국지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기타 이제 언어로 갑니다. 언어. 한글과 국어에 대한 연구, 또 우리 고유한 사투리, 방언이나 외국어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니 거기 볼까요?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 실학기에 우리 언어에 대한 신경준의 뭐라고? 훈민정음 운해, 유희의 언문지, 됐어요? 이유봉의 고금성림,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나머지 저 밑에 제물보, 정조 때 이성시가 지은 만물의 명칭을 고증한, 알겠죠? 그 다음 아은의학 각비는 속어나 속자를 고증했고요. 고금성림 이런 것들은 시대별로, 분야별로 정리한 어학사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백과사전을 집필했는데 여러분 지식이 막 팽창하잖아요.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면 그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이름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어때? 새로운 개념들이 많아져요. 이렇게 과학이 폭발하는 시대에 새로운 학문이 마구 늘어나는 때 그것들을 개념을 규정하고 언어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사전들이 만들어지는데, 서양도 마찬가지야. 서양도 17, 18세기 몽테스키에 루소, 또 로크 이런 사람들이 활약하던 18세기가 되면은 백과전석파 해가지고 서양도 백과사전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디드로라든지 달랑베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명한 서양의 백과전석파들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실학기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소개되기도 하고 청으로부터 서양으로부터 새로운 과학 문명들이 많이 만들어지자 이런 것들을 정리한 백과사전들이 만들어졌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조선 후기의 백과사전들은 전부 다 이름이 뭐냐? 설설설 설자푼 놈들이 많아. 그래서 대동, 운부, 군옥 이외에 지봉유설설이죠. 누구의 지봉유설이야? 이수강의 지봉유설.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성어이익의 성어사설도 백과사전류의 책이네. 이덕무의 청장간전서, 또는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그죠?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전산고, 그 다음에 한국학 백과사전으로서 홍보관이 영조때 펴낸 뭐예요? 동국 문헌 비유가 있다. 잘 알아두십시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의외로 공무원 시험에 잘 나와요. 백과사전식 책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대동문부군옥, 지봉유설, 또 뭐라고? 청장관전서, 임원경제지,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전산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표가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잘 알아두시고, 나머지 그 내용들이 또 꽤 많이 있습니다. 1시간쯤 더 해야 다 끝날 것 같으네요. 지금 다 끝내려고 하는데 쉬었다가 다음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